최근 영상에서 이번 새 정부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에게 LTV를 80%까지 확대해 주기로 했다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서 전해드린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의 댓글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금리 상승기인데 대출을 받아서 어쩌라는 거냐, 그 빚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집값이 하락기인데 지금 미쳤다고 집을 사느냐, 폭탄 돌리기다 등등 그런 댓글을 보고 제가 이번 영상을 찍습니다. 금리 상승기 그리고 집값 하락기일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도 무주택자가 집을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소사장 소피아입니다. 네, 저는 그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LTV 비율 80%를 보고 와, 정말 너무 좋은 소식이다. 이번 기회야말로 사회초년생분들, 신혼부부들, 무주택자 분들이 정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너무 다행이다. 그리고 또 다행인 거는 LTV 비율을 전체적으로 모두가 80%를 해준 것이 아니라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만 이렇게 한다는 것도 너무 좋잖아요. 그럼 이렇게 약간 진입장벽이 이렇게 막히니까요. 이렇게 바운더리가 쳐지니까 경쟁률이 적어지잖아요. 만약 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LTV 80%까지 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가 나겠죠. 예. 우선 저부터도 달려가서 80%를 이용해서 얼른 하나를 살 것 같아요. 네. 최대한 제가 갖고 있는 돈에 붙여가지고 살 것 같습니다. 아마 레버리지를 이용해 보셨던 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산 상승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고 하면 이 기회가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건지 딱 알 텐데, 지금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에게 시행되는 이 법은 어쩌면 한 번도 그런 대출을 받아보신 적이 없는, 그죠? 대출 80%, 게다가 억 단위잖아요.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하도록 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결정이 제가 보기엔 되게 당연한 것인데, 많이 고민이 되고 그럼에도 여전히 부정적으로, 그리고 안 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자, 집을 왜 사야 할까요? 집이 오를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집값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올랐고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도 떨어진 적이 있고, 저는 예전에 은행원이었기 때문에 금융상품 역시 판매를 할 때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어떤 금융상품에서 하락이 됐을 때 리스크가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안전하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팔아. 근데 하필이면 이번 기회에 탁 하락이 되는 경우, 우리은행 이전에 사태에서도 있었었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결국에는 이렇게 우상향을 한다고는 하잖아요. 하락해도 결국에는 계속 장기간 보면 우상향이다. 그리고 통틀어서 지금까지 하락했었던 시점은 2번밖에 없다. 네, 이렇게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상승하면 또 너무 많이 상승하고요. 최근에 그랬고요. 자, 확률적으로 우선은 상승하는 게 좀 많아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있고요. 하지만 이것을 맹목적으로 믿고 우리 집값은 무조건 오를 것이니 내가 사야겠어. 여러분, 사세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저는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주인의 우월적 지위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갖고 있는 우월적인 지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상황에 놓여졌을 때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세입자에 있을 때와 집주인에 있을 때 선택의 가짓수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값이 하락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세가랑 가까워지겠죠? 그죠? 전세가 자체가 막 떨어져가지고 집주인이 돈을 막 돌려주는 그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집값과 가까워질 뿐이다. 그러니까 결국엔 세입자분들은 뭐 비슷하죠. 한편으로는 내가 집을 안 사서 다행이다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하고 계실까요? 그런데 집값이 이번엔 올랐다. 그러면 폭이 커지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세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죠. 그죠? 게다가 이분은 자산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집값 상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없죠. 나 돈 벌었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올랐어. 그것이 없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산을 가진 사람과 자산이 없는 사람에서 상승기 때는 상대적으로 가난해지죠. 상대적으로 가난해집니다. 그게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죠.
결국에는 전세가가 올라졌을 때 내가 오른 만큼 돈을 주고 더 사느냐, 아니면 싼 집으로 이사를 가느냐, 이 두 가지 선택이 세입자한테 있습니다. 자, 그럼 집주인에서 볼까요? 집주인은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냥 몸빵이라고 하죠. 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떨어졌어. 사실 뭐 상관없습니다. 좀 기다리면 되거든요. 몇 년 사는데 뭐 달라질 거 없어요. 일상에 직접적으로 내가 체감이 되면서 막 힘든 상황은 없습니다. 물론 다주택자여가지고 막 이거를 뭔가 계획대로 매매를 해야 되고 또 사야 되고, 어떤 이런 수익이 어느 정도가 목표했던 수익이 있어서 요때는 팔고 고수익을 얻어야 되고, 뭔가 이런 쫙쫙 연쇄된 그런 계획이나 연결된 어떤 거래가 있을 때에는, 이런 부동산이 이렇게 하락기이거나 매매가 거래 절벽이 일어났을 때는 타격이 입을 수가 있죠. 네. 그런 실제적으로 그렇게 과도하게 뭐 백채를 했는데 전세금을 못 돌려줘서 결국엔 돌고 돌고 해서 경매로 쏟아져 나온다거나 피해를 받는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긴 있죠. 네. 그렇지만 그거는 되게 일반적인 사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집주인분들은 집값이 떨어질 때는 그냥 갖고 있으면 되고요. 자, 올랐을 때는 어떨까요? 네. 이때는 선택이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팔아도 되고요. 그리고 전세로 놓을 때도 좋은 가격으로 낼 수가 있죠. 그죠? 월세든 전세든 두고 있다면 이 둘에 대해서 올릴 수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바로 현금 흐름이나 수익이 바로 창출이 됩니다. 게다가 오른 만큼 내가 팔았다. 그러면 어때요?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거죠. 선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조금 더 선택의 기회가 많은 여러 가지를 점유해서 그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꼭 사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그건 알긴 안다. 근데 문제는 금리 상승 아니냐. 그죠?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내가 대출을 뭐 예전에는 3억 빌리면 한 100만 원이었으면 지금은 120, 30만 원이고, 뭐 5억 빌리면 뭐 한 200만 원 돈 된다. 매달 월급의 상당 부분을 다 내야 되는데 어떻게 버티느냐. 그죠? 그리고 싫다. 삶의 질이 확 떨어지니까 싫다. 네. 자, 우선 제가 대략의 금리별 원리금 상환액의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크는 하시고요. 저희 부모님이 집을 지었는데 결국엔 빚을 상환을 다 못하면서 연체가 되고 IMF가 터졌고 금리가 엄청 높아졌었고요. 한 20% 정도를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결국엔 그것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그걸 봤었던 사람이고, 은행에서 멀쩡하던 분이, 그냥 직장인이시고 월급 꾸준히 받아서 했었던 평범한 분이 마이너스 통장, 현금 서비스, 신용카드 잘못 쓰셔가지고 몇 년 만에 빚이 멍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그런 그런 과정을 아주 곁에서 똑똑히 지켜봤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빚은 위험하고 무섭다라고도 한편으로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예, 저는 그걸 겁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게 팩트라고 말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빚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잘 압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빚을 공부하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네. 우선은 내가 감당할 빚을 선택한다. 근데 이거는 이미 DSR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돈을 월급에서 상당 부분을 빌리고 싶어도 빌릴 수가 없죠. 그죠? 나라가 그거는 지금 벌써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에서 뭐 끼케야, 그죠? 40% 이 정도로 딱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뭐 장래 소득까지 하면 좀 더 많아질 수는 있겠죠. 결국엔 나머지 돈으로 생활비가 확 줄어서 부담스럽겠지만 사셔야 되고요. 조금 빡빡하게 살면 됩니다. 예. 어차피 우리가 돈을 모아서 저금을 하고 줄여서 종잣돈을 만들고 막 저축하셔야 되잖아요. 그걸 목표가 뭔가요? 집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집을 샀어. 그러면은 계속 빚만 갚죠. 뭐 통장에 쌓이는 건 없어.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저축하는 것과 빚을 갚아 나가는 그 둘 행동은 차이가 많이 체감하는 게 다릅니다. 이렇게 잔고가 쌓이는 게 보이지도 않고요. 뭔가 계속 빚만 갖고 있는 내 자신이 좀 안쓰러운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빚을 저축한다고 생각하시고 갚아 나가시면 되고요. 자, 봐보세요. 1년에 내가 이자만 천 몇백만 원을 내고 있다. 그러면 너무 걱정되잖아요. 2년 하면 2천 몇백만 원.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1억이 올랐어. 그럼 어떨까요?
그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네. 하다가 빚을 내서 집을 살고 있는데 힘들면 어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집주인의 여러 가지 선택의 가짓수가 있다. 네. 2년 살고 팔면 비과세죠? 팔면 되겠죠. 안 그러면 전세 주면 되죠. 전세 해가지고 나는 그 돈 받고 조금 작은 데로 옮기시면 되겠죠.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때 가서 그 여러 가지 선택의 개수를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싸게 사는 건 어떨까요? 네. 부동산 시세가 걱정이 된다. 내가 산 게 고점일까봐 걱정된다. 샀는데 하락하면 어떡하지? 장기적으로는 올라간다 해도 그 안에, 하락기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사실 깜깜하고 막막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자, 싸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은 경매이죠. 그죠? 네. 엊그제 기사인데요. 지금 경매 낙찰가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물건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밖에서 일반 거래에서 거래 절벽이 계속 생기고 있고, 뭐 미분양도 들리고요. 그러다 보면 경매로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고 하니까 경쟁률이 낮아지고 낙찰가율도 낮아집니다. 그리고 밖에 시세도 좀 떨어지고 있으면 경매에서도 그게 반영이 돼서 또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시세보다 아예 싸게 산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싸게 사놨다. 자, 그러면 어때요? 하락이 5천만 원 정도 하락이 돼도 나는 안 떨어진 거죠. 나는 이제 본전이죠. 만약 시세 정도만 가도 5천을 번 거죠. 그리고 만약 더 올랐으면 더 번 거죠. 5천 플러스 얼마를 번 거죠. 예. 싸게 사는 것은 우선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주고요. 이런 하락기에서도 시간도 벌 수 있고 뭔가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기고요. 만약 보고 안 되겠다, 나도 팔아야겠다 하면, 만약 싸게 받았으면 시세보다 싸게 내놓으면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예. 집은 아무리 거래 절벽이라고 해도 싸게 팔면 팔립니다. 욕심을 버리고 계속 낮추면 팔려요. 안 그러겠습니까? 예, 금매는 팔립니다. 더 낮추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더 낮출 수가 있어요? 내가 싸게 사면 또 그만큼도 낮출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모로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도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을 보는 눈을 키우시는 거는 뭐 항상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역시 이걸 이용해서 꼭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기를 바란다는 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이나 답글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